저희들이 20일 날요 앵그리블루 7차 집회를 하며 강남의 테헤란로, 여기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로를 저희들이 냄비를 두들기며 이렇게 이제 행진을 했습니다. 그때 테헤란로를 행진할 때는 부동산 때문에 못 살겠다, 집값 폭등 못 살겠다, 그리고 경제 실정 못 살겠다 했습니다. 어느 놈이 댓글에다가 이렇게 달았어요. 뭐 황장수가 강남에서 각설이를 했다. 각설이를 했거나 말았거나 그런 서민들의 이 삶의 고통에 대한 호소를 각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저는 생각을 혐오합니다. 자, 집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있어야 될 거주의 공간입니다. 좋고 나쁘고의 차이는 감수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집이라는 부분이 그것이 투기의 수단이 되어서 천정부지로 오르게 될 때 그 부분에 대한 고통은 누가 짊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 보수 언론들이 또 일반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은 이제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 한국의 부동산 세수가 세계 2위다. 그래서 보유세, 양도세 합치면 심지어 팔지 않은 집에 미실현 이익에도 세금 폭탄을 때렸다. 1주택자들이 이러려고 집값 올렸나. 세금 겁나 집 팔고 사기 힘들다. 숨통 터줘야 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문 정권이 또 선거 앞두고 이걸 잡는다고 시효로 1216 대책을 하고 나니까 대출 제한이죠. 집주인이 전세값을 신규 계약마다 1억씩 막 올린다. 그래서 강남의 전세가 입단 최고가다. 그래서 결국 세입자가 새 폭탄을 맞았다. 한 달에 지금 매득씩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자, 이 내용에 보면 강남의 전세값이 폭등했다. 또 1주택이 있는 사람들이 죽는 소리다. 자, 물론 이런 고통도 잘못된 것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세금을 이래 안 때리고 부동산이 올라갈 때 강남이나 이런 데 1가구 1주택이 있던 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저렇게 가면 내 괜히 팔지도 않을 집에 공시지가나 올라가고 세금 또 앞으로 많이 나올 건데 걱정했을까요? 아니면 집값이 몇 억씩 오르니 내가 순식간에 부자가 됐다고 속으로 반가웠을까요? 수많은 중산층들이 문재인이 서울의 집값을 올려서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뭐 다 50에서 100% 오르지 않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어떤 마음이에요? 어느 날 내 재산이 순식간에 10억이 넘었네? 20억이 넘었네? 다들 이제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집들을 팔고 살아서 세금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떼돈을 버는 전문 투기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세금이 좀 나오기 시작하니까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짜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강남에 10억 넘는 전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이 집값 폭등 시대에서 도대체 2, 3억, 1, 2억 아니면 몇 천만 원으로 전세를 구해서 월세를 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또 지방 전체에 집값이 오히려 내려가서 지방의 집이라는 것은 재산 가치로 제대로 이렇게 대우받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이렇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언론들의 저는 이 속셈들이 매우 좀 불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굳이 대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고밀도 개발을 해라. 그래서 강남 같은데 굉장히 고밀도, 홍콩식 도시명 고밀도 개발을 규제를 완화해서 해주는 게 방법이다. 아니면 공급을 강화하는 게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공급
대책을 말을 해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공급하는 아파트 가격이 싸냐라는 겁니다. 이미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에 맞춰서 아파트 가격이 가지, 아파트 분양이라는 것이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과 무관하게 일정한 수준을 가지고 분양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급 확대는 투기꾼들만이 그 집을 살 수 있으니 투기꾼들의 한마디로 가지고 노는 배를 늘려주는 부분이지, 지금과 같은 공급 확대가요. 지금 같은 공급 확대가 어떻게 대안이라는 겁니까? 10억, 15억짜리 집을 공급하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까? 신규 아파트가요. 그래서 고밀도 개발을 하라는 사람이나 또 건설회사들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라. 저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아무 의미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문 정권이 서민들에게 점수 달라고 하는 쇼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공급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작 집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지금 현재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 확대를 해보십시오. 투기꾼들이 가지고 노는 물량만 늘어나지 그 공급 확대가 집 없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느냐. 이미 이 사회는요, 집을 아무리 공급 확대해도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확대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조중동 같은 한국의 보수 언론이 바라볼 때는 부부 합산 소득으로 1억 몇천만 원씩 벌고 전문직에 종사하고 부모의 물려받은 소득이 있고 강남에서 자식을 이렇게 교육시킬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어떤 칼럼에는요, 아파트에 초등학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공급해야 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식 교육 문제와 저 높은 집값을 연관시킬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사람에 대해 언급하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은 자식 교육시킨다고 그 지역을, 삶의 지역을, 또 어떤 아파트를 생각하고 그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서민들은요. 자식 교육과 아파트와 주거, 집값을 다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사람은 저거가 우리 사회에서 뭔가 상류층이나 상류층에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라는, 한마디로 그런 환상에 빠진 사람들만 그렇게 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보통 서민들이요, 집값 가진 돈에 맞춰서 살러 가지, 거기에 가면 어느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어디서 좋아서 그러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냐? 먹고 살만해서 돈 쥐고 있어서 사는 데를 골라갈 수 있을 만한 사람들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냥 학교가 좀 가깝냐 안 가깝냐 하는 정도나 따져보지, 예? 그 학교가 어떤 학군이 좋고 뭐 어떤 교육을 시키고 이런 거 신경 씁니까? 보수 언론들이 한국당에도 짜증을 냅니다. 한국당이 부동산에 대해서 뭘 제대로 된 안을 낸 적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권이 부동산 대책을 내고 난 뒤 한국당은 보여주기 쇼라고 비아냥하더니 나중에는 장차관들이 수도권 아파트 안 팔고 세종시 아파트만 팔려고 한다, 이렇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장차관들이 아파트 팔고 안 팔고는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다라고 보수 언론들이 옹호하면서 한국당이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라면 장차관의 개인 사유권을 존중했어야 된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원칙과 이렇게 적합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런 칼럼을 쓰는 주요 언론사, 보수 언론사의 부장급쯤 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이 본인이 부장급쯤 됐다 하면 자기 부인도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들은 이미 우리 사회의 정보나 돈이나 이 사회적인 레벨에서 어느 정도로
상층으로 진입하기 위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 어디에도 서민의 목소리가 없어요. 부동산을 놓고요. 아니 전세 10억이라면 집 살 수도 있는 사람이 전세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10억 갖고 사기 어려운지 모르지만 전세 10억이 1억 올랐다고 2억 올랐다고 한탄하는 장면을 전세가 폭등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지금 세금을 많이 때린다고 하는데 그 세금 많이 때리는 부분 중에 집값이 지금 10억짜리가 15억 되고 15억짜리가 25억 되고 25억짜리가 40억 된 아파트에 대한 고민들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 서울의 집값이 말이 되는 수준인가? 실제 가치보다 수익률 비교만 지금 골몰하는데 소득을 감안하면 런던이나 뉴욕보다 비싼 세계 최고의 가격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 중간 가격이 한 8억이 넘어요. 가구 중간 소득이 연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연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중간급 아파트를 살라 하면 소득 대비 연 소득 대비 13.8이에요. 그러면 한 푼도 안 쓰고 13.8년, 14년을 모아야 아파트를 산다는데 사람은 보통 절반도 훨씬 적은 못 하잖아요. 절반 저축하면 28년. 예? 3분의 1을 저축하면요. 얼마입니까? 걸리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죽을 때까지 집 못 산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중위소득을 받는 사람이라도요. 그래서 여기에 소득 대비 집값의 비율이라고 하니 집값이 적정한가라고 평가하는 자료에 미국 그 집값 비싼 실리콘밸리의 세너제이라고 뭐 물 좋은 동네지요. 그 9.4배, 런던이 8.3배, 뉴욕이 5.5배, 싱가포르이 4.6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강남의 아파트가 25억, 옆 동네는 20억, 강북은 18억, 경기도는 12억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빌딩값이에요. 옛날에요. 그런데 이게 뭐 거품이 아니면 뭐가 거품이겠습니까? 미국의 재무장관도 지내고 또 미국의 국가경제위원장도 지냈던 하버드 대학교 레리 서머스라는 교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자산 가격이 경제 기초 여건과 괴리되는 현상을 캐첩 경제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캐첩 경제학, 즉 자산 가격이 경제적인 상황과는 관계없이 형성된다는. 지금 한번 보세요. 한국의 집값이 한국의 경제 현상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경제를 보면 전부 불황에 지금 뭐 소비, 투자, 성장까지 전부가 다 엉망진창입니다. 생산성부터. 그런데 집값은 폭등해요. 그래서 캐첩 경제학자들은 캐첩 가격을 설명할 때 근본적인 결정 요인보다는 여러 캐첩 사이의 수익률 차이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케첩 2리터짜리 한 병이 얼마에 팔리면 1리터짜리 두 병의 가격도 비슷해야 되는데 만약 가격차가 크면 상대적으로 싼 곳에 투자해서 이 수익을 얻고자 한다는 거죠. 그런데 케첩 가격이 왜 그만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그냥 케첩들을 놓고만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첩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어도 그냥 거품들끼리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케첩 경제학이 주택시장을 잘 묘사한다. 오늘 동아일보에 나오는 칼럼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자기 집 가격을 다른 집 가격과 매우 주의 깊게 비교하면서도 집값의 전반적인 수준이 말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집값이 그러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있으니 이게 집값이 말이 되는 가격인가는 신경 안 쓰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팔아서 남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수익률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금리가 1.25%면 10억을 가지고는 연 1250만 원을 얻는데, 그런데 연간 1250만 원의 임대료를 얻을 수 있는 아파트 가격도 그러면 10억이 적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에서 연 1250만 원을 벌려면 아파트 가격은 12억 5천만 원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금리가 제로로 가게 되면 점점 더 집값은 폭등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수익률 문제가 중요한 게, 유럽에서 지금 제로 금리라잖아요. 예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등이 다 예금이 제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다 돈을 안 맡기고, 돈을 맡기면 마이너스 이자, 내가 돈을 줘야 돼요. 은행에 맡기면.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자금이 떠들면서 그런 나라에도 지금 부동산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0%대 기준금리를 이제 접어들면서 이게 투자가 안 늘고 전부 자산 거품만 키우는 상태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0%대의 금리로 가다 보니 영국, 런던, 파리, 위넨 등도 전부 부동산 버블 조짐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동산 버블이 생기면서 이자율이 낮으니까 과도하게 돈을 땡겨오죠. 부채를. 그리고 이게 이제 부동산 버블이 터지고 경제 침체로 가게 되는 하나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도 지금 이 천조가 갈 데가 없어서 떠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조가 그야말로 전부 부동산에 몰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투기꾼도 있고, 투기꾼이 아니라 1가구 1주택자도 이런 투기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 그나마 좀 상류층이라고 정보 많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이 짓을 하기 시작하니까 전부가 다 지금 이쪽으로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지금 금리 제로라는 부분이 뒤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의 주택이 안전한 자산이 되어 가고 있고, 예금처럼 보유 비용이 아주 낮지요. 왜? 집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가 높아야 되는데 한국의 보유세율이 주요국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자, 재건축 기대되기 때문인지 집을 가지고 낡아도요, 감가상각이 적용이 안 돼요. 원래 아파트 한 30년 되면 가치가 절반도 안 돼야 되지요. 자, 이러다 보니 그야말로 임차인 전세도 얼마든지 줄 수 있고 담보가치 확실하고, 그러니 전부 지금 여기에 몰려들고, 지금 이번에 이 대출 제한을 한다니까 왜 대출 제한하냐, 사유재산 위반이다라고 하고, 심지어 공직자들이 아파트 여러 채 갖고 있는 것도 팔아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합니다. 팔아라고 하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지만 공직자가 아파트 여러 개 가지고 부동산 투기 공무원 월급으로 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공직자 하지 말아야 되죠. 자, 공무원은 왜 투기 못하냐? 저는 적어도 고위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를 했다라는 것은 저는 죄악이라고 봅니다. 그러잖아요.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정보와 인맥 네트워크 등을 또 특혜를 받을 소지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그건 고위공직자는 하지 말아야죠. 자, 서울의 집값이 이런 일반적인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청년이 매년 1,000만 원을 집에 투자할 여력을 저축한다고 보면 30년 동안에 집에 3억까지 넣을 수 있죠. 금리가 제로일 때. 그런데 은퇴 전에 대출을 갚으려면 집 구매 가격도 3억짜리라야. 은퇴하기 전에 대출을 갚죠. 한 25세 시장이 놓으면 26, 7에 시장에 나와서 한 30년 일하다가 요즘 56, 7 되면 다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3억이 되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연소득의 3배에서 5배 이내가 적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수명이 유한하고 또 소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집을 이렇게 돈을 모아서 산다면 이래야 되는데 13.8인이 뭐니 된다면 이거는 애도 낳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앵그리 블루가 이 강남을 행진했어요. 그런데 한국당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밝힌 내용에 보면 20일 날요. 상한 능력 검증 시 대출 기준 대폭 완화해라. 예? 이 은행에서 부동산 산다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한정받은 사람이에요. 국민이 원하는 지역의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라. 양질이 아니라 저렴한 평당 700만 원 이하의 공급을 해라 해야지. 국민이 원하는 지역의 양질의 가격은 얼마든지 상관없지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재산세 종부세 인상 저지, 고가주택 기준을 향한 세금 부담 완화, 3기 신도시 정책 등 분산형 도시개발 정책 전면 재검토. 그러면서 문재인의 좌파 정권 부동산 정책이 사회주의 본색을 드러낸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여기에 본질은 없지요.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본질요. 자본주의는 그러면 집 없는 사람의 고통은 외면하는 게 자본주의입니까? 그런 자본주의를 왜 합니까? 나도 반대하겠어요. 만약에 집 없는 사람의 고통은 그건 너네 개인의 문제다. 불로소득을 통해서 투기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자본주의고 능력 있는 놈이 투기해서 돈 버는 걸 뭐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라면 켈빈이 오늘날 자본주의의 그런 정신을 만들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부동산 사가지고 떼돈 벌으라고 가르쳤어요.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둘러싼 어디에도 서민은 없어요.